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종목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이어가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가능합니다. 잠시 뒤에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고요.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110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2100선은 확실하게 안착하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52%대의 급등 흐름들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119포인트, 2120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장 초반에 쭉 2104포인트대까지 상승폭 둔화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100포인트 위에서는 종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온종일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그동안의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모두 다 지금 단기 차익 실현들 나서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3,355억 원이나 대량 매도가 나오고요. 기관 외국인 지금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3,043억 원이나 순매수, 오랜만에 현선물 시장 모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94.40포인트입니다. 12포인트 올라가고요. 1.76포인트나 올라오면서 일단은 급등 흐름들 코스닥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볼 텐데 온종일 690포인트 위에서 움직입니다.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위아래 한 1% 진폭 정도 있고요. 일단은 오늘 하루 종일 코스닥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개인 매수하고요. 기관 매도하는데 기관 중에서도 특히나 연기금의 매도가 이틀 연속 나오는데 어제 대량 매도 위에서 오늘도 매도가 나옵니다. 한간에서는 기관이 지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새롭게 선임된 이후에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 운용 방향성이 바뀌면서 지금 매수 매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기금의 매매 동향들 코스닥 쪽에서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1118원대에서 움직입니다. 4원 6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배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온종일 시장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의 영향을 우리도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동향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미국발 훈풍에 로 인해서 장중에는 212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지션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죠. 오늘만 하더라도 3천억 가까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기관은 아직까지도 전전주에 매수를 했던 4조 원 가량의 차익 실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관에 대한 매수세는 아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관망하는 자세. 그렇지만 외국인은 어느 정도 장세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제 하원에서는 이제 민주당, 그리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이렇게 좀 당선이 됐는데요. 이제 시장이 예측한 대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뉴욕 증시에서도 훈풍이 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원 쪽에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트럼프 정책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행보해왔던 그런 그 대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 대한 훈풍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어저께였죠. 이제 폴더블 폰을 공개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폰 장비주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BH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일부 종목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폴더블 개화된다 이렇게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통신 장비주들을 매수를 할 타이밍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뉴스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정말 상용화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는 약가 인하를 계속하자.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약가 인하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하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바이오 ETF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 그리고 제약업을 하고 있는 회사 위주로 삼성바이오와 그 셀트리온을 빼놓고는 지금 현재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11월 정도 되면 이제 G20 회담이라든지 이제 월말까지 아직까지도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오늘 FOMC 회의가 열리겠죠.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떻게 또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투자 전략이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안도할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보이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보다는 아무래도 성장이나 이제 개별 종목 정도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장세인데요. 거기에 이제 괜찮은 종목인 KMW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3분기 연결 실적 매출액은 867억 원, 그리고 영업 적자가 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을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약 4억 원을 하회했습니다. 일단은 40-50억 수준의 손실이 대부분이 안테나에서 발생했는데요. 미국 통신사양 안테나의 스펙 강화로 그런 테스트 비다 장비에 대한 제작이 진행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6년부터 RF 필터를 공급을 체결한 ZTE에 대해서는 테스트 물량으로 중국의 13개, 14개 지역에 대응 중이고요. 지난 10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에도 제4이동 통신사인 라쿠텐의 LTE망을 구축을 위한 장비 납품업체로 KMW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부터 발주가 전망될 예정인데요. 초기 물량 자체는 크지 않으나 그런 그 가시화 그리고 기대감으로써 5G 관련 장비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인데 되도록이면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니까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종가 부근 매수를 권장을 해 주셨습니다. KMW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자는 1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 시각에 좋은 것 같은데 신일섭 소장과 먼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BGF 리테일입니다. CU로 널리 알려진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죠. BGF 리테일은 뭐 편의점을 하는 거는 다 알고 여러 가지 소식들도 있었는데 가장 최근 소식은 편의점 택배 물동량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 편의점 택배 물동량이 2011년에는 585만 건이었는데 2015년에 1237만 건으로 급증한 걸로 자료가 나왔고 올해 택배 물동량은 약 2천만 건 이상에 육박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편의점 가서 택배 붙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냐면 우체국 택배나 이런 거는 시간이 제한이 있지만 편의점 택배는 새벽에 가서도 맡겨놓으면 편하게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편의점 택배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뭐 CU를 비롯해서 4대 편의점 운영 회사가 다들 택배를 하고 있어요. 뭐 그 편의점주들의 얘기는 뭐 자리가 많이 없는 경우에 택배가 쌓이는 게 불편하다. 하지만 이게 그 편의점 택배가 대세라 안 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마 그 지금 자료상으로 나온 걸로는 편의점 그 지점 중에
90% 이상이 편의점 택배를 취급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집 앞까지 배달하는 홈택배 서비스를 론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예 귀차니즘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격은 좀 세요. 6,500원 기본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편의점을 안 가도 CU 편의점이 만약에 아파트 주상복합 1층에 있는데 그것조차 귀찮다. 내가 3층에 사는데. 그러면 그걸 홈택배 서비스를 불러요. 그럼 사람이 와서 그걸 가져다가 CU에 갖다 줘요. 이게 완전 귀차니즘을 정말 없애주는 서비스인데 가격을 좀 더 내더라도 이런 서비스가 지금 생겼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또 수익 요인이죠. 편의점에서 아마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아마 다 생길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일부 지점이긴 하지만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있는 지점도 있고요. 그리고 혼술족들을 위해서 삼겹살 그 자판기가 설치된 편의점도 생겼어요. 그리고 삼겹살이 생기니까 같이 먹어야 할 쌈채소 이것도 같이 생겼고, 예전에는 뭐 편의식만 팔았지 그런 신선식품은 팔지 않았지만 편의점에서도 이제 신선식품을 취급을 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다 팔고. 그래서 일본 편의점을 가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담배 매출이 너무나 높지만 일본 편의점에는 거의 그냥 다 팝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 내에 시골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없어서 편의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일본은. 그리고 도시락이 매출이 1위고 그런 모델을 아마 닮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보다 더 다양한 그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런칭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의 변신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예전에 아이디어로 냈던 것들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할까? 근데 편의점에서 그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해서 같이 타는 그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 차를 놓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또 어떤 지점에는, 편의점 지점에는 그 차량이 놓여 있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빌려서 차 키를 가지고 가서 타죠. 그런 것도 있고 편의점이 무궁무진하게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두에 서 있는 BGF 리테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할한 뒤에 뭐 BGF 리테일이라던가 BGF, 그렇죠, 두 개로 분할이 되었잖아요. 뭐 주가가 뭐 BGF 같은 경우에 별로 좋지 않았고 BGF 리테일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기회 요인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 편의점이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지금 뭐 너도 나도 지금 막 짓고 이래가지고 포화 상태다,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편의점의 파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일본 모델의 편의점을 따라가는 그 추세대로라고 하면 저는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BGF 리테일 장기적인 투자로도 되게 좋다. 그리고 일단 뭐 초장기를 빼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가 20만원 그 정도 선을 잡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 17만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메가스터디에서 메가스터디 교육 두 개로 또 이것도 분할이 되었어요. 요즘에 분할이 많이 일어나서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어쨌든 땅콩 쪼개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리온 홀딩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죠.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스터디 이 두 개로 양분되었는데, 메가스터디 교육이 그 신규로 지금 상장된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메가스터디라고 치면 옛날의 자료 그래프까지 다 나오지만 메가스터디 교육을 하면 최근에 그래프가 2015년부터 그려져 있죠. 그래서 2015년에 분할을 했구나. 메가스터디는 사실 예전에 비해 명성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시총 2위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코스닥.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조차 없죠. 예전에는 GS 홈쇼핑, 뭐 CJ 오쇼핑, 메가스터디, 그리고 뭐 태웅, 현진소재 이런 거 풍력 관련주 이런 것들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상상은 가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현대중공업 있죠. 그것도 코스닥이었어요. 현대중공업 같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코스닥에서 출발했다는 거는 아시는 분은 별로 안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어쨌든 현대중공업도 코스닥 출신이고 메가스터디도 한때 시총 2위를 갔던 종목인데 요즘에는 교육주가 약간 소외주 같이 되었죠. 최근에 보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정시비중 확대로 약간 전환되는 움직임이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사실 정시비중 그 정부에서 내놓은 것도 사실 수험생 학부모들은 지금 인정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숙명연고 사태 때문에 교무부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수시를 못 믿겠고 학종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비중은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비중도 아마 지금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은 것보다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사실 사교육 시장이
이건 사실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거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든 뭐 학종이 더 예전보다 더 심해지든 사실 어떻게 되든 사교육 시장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건드리려고 해도 힘든 게 학부모님들은 지금 어쨌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이거는 일반 학생들도 약간 정시에 대한 꿈을 갖고, 그쵸? 지금 꿈을 못 갖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불만이. 꿈을 갖기 이전에 이미 돈으로 다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거는 정시가 되든 수시가 많아지든 똑같은데 이 메가스터디 교육이 하는 부분이 주로 하는 게 인강, 보통 부르는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도 정시에 이제 도전해볼 수 있는 꿈이라도 생긴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메가스터디 교육이 하는 부분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고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고등 온라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하는 게. 고등 온라인 부분, 여기서 인강을 주로 듣는 이 부분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뭐 사교육 시장이 확대가 되더라도 이런 저렴한 쪽이 확대가 되면 그 포인트가 메가스터디 교육이 이쪽으로 좀 클 수 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을 실제로 견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초중등 사업부는 사실 고등 온라인 부분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초중등 사업부 엠베스트 이 브랜드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손사탐, 손과탐이 인기 있었을 때 메가스터디가 시총 2위까지 갔을 때 그거의 명성은 지금 하루아침에 다시 차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동안 변한 것들이 초중등 사업부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한 교육 이런 걸로 조금 확대를 했고요. 수익 그 구조를 다변화시켜 놨고, 그리고 이 그 온라인 교육 부분, 고등학생 부분,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예전보다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교육주를 다시 보자는 의미에서 메가스터디 교육을 가져왔고요. 목표가 3만원, 손절가 21,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대원 미디어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게임 유통하는 회사고, 슬램덩크 같은 만화를 아마 대원 미디어가 유통을 우리나라에 시켰죠. 그래서 슬램덩크를 그 대원 미디어를 통해서 본 그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애니메이션 IP, 그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완구를 유통하고 뭐 방송 브랜드의 라이센싱 사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대원 미디어는 닌텐도주라고 봐야 돼요. 닌텐도주. 왜냐면 이게 닌텐도 스위치를 그 국내 정식 수입해서 지금 대원 미디어가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출액이 반이 닌텐도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 미디어가 자체 만든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슬램덩크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원피스도 그렇고 다 수입해서 이제 뭐 팔고 뭐 이러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 매출에 좌지우지되는 회사가 돼버렸다. 그래서 닌텐도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 닌텐도의 신작이 얼마나 나오느냐, 여기에 그냥 연관이 돼버려요. 대원 미디어가 최근에는. 대원 미디어가 일단 닌텐도 스위치 신작이 계속 들여와야 되는데, 슈퍼마리오 파티랑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이게 연말에 출시 예정입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올수록 뭐 다른 외출,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겠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족끼리 닌텐도 스위치로 슈퍼마리오를 즐기거나 이런 매출이 또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런 것들을 사주고, 뭐 그 어떤 연애 프로그램에서 뭐 비싼 그 게임기를 산다고 뭐 굉장히 뭐라고 욕을 먹지만, 어쨌든 이런 그 비싼 것들을 사는 분명히 이제 그 트렌드가 있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계속 지금 판매 매출 비중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작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신작 모멘텀도 있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대원 미디어의 주가가 오르는 게 괜히 오르는 게 아니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5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MP 한강입니다. MP 한강 하니까 약간 한강 종목, 한강에 관련된 종목인가? 하지만 화장품 종목이에요. 지금 올해 그 화장품 사업 부분을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MP 한강,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드렸지만 MP 한강에서 화장품주라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명이 너무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럴 땐 사명 변경하는 거 올바른 결정인 것 같고,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수입 화장품 브랜드 키스미, 캔메이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색조 화장품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핸드크림에서 그 미국 판매 1위를 하는 브랜드 오킵스, 이게 있어요. 근데 오킵스의 워킹 핸드크림 이걸 판매하고 있고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및 H&B에 입점이 완료됐습니다. 왓슨스나 올리브영 같은 게 H&B예요. 음료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생활용품도 팔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자체 화장품 브랜드도 하나 있습니다. 릴리 바이 레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색조 화장품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H&B 그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해어 있어요. 그래서 MP 한강이라는 사명을 변경하면서 정체성을 알리겠다. 이런 지금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장품주로서의 두각을 점점 나타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화장품주가 뭐 주가가 별로 탐탁진 않아요. 근데 MP 한강 이런 그 사명을 변경해서 좀 변화를 할 때, 그때 변화가 그 주가의 변화도 가장 그 극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3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비즈니스온입니다. 비즈니스온이 아니라 비즈니스온이라고 치셔야 나와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브랜드가 스마트빌이에요. 비즈니스온에서 만드는 게 스마트빌이고, 이 국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량 1위입니다. 그 스마트 MI 클라우드 플랫폼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온이 지금 아까 말한 스마트빌 이거를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모으는, 최근에 유행하는 트렌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전자세금 계산서에는 다양한 금융 정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업종 특화형 실시간 시장 분석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당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업종에서 비즈니스온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쓸 텐데, 지금 그거를 그냥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온은 그런 업종별 특화에 따라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분석을 해줘서 제공을 한다. 스마트 MI 이용료가 기업당 연간 최대 1억 원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윈윈이죠. 비즈니스온은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받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아주 좋죠. 내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가, 어떤 연령층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매출에 더 다변화를 시키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트렌드에 굉장히 맞는 종목이고, 비즈니스온을 한번 보시면은 별로 이것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2017년도 11월 달에 상장된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달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 전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10월 달에 그 지수에 급락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즈니스온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11월 달, 12월 달,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주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여름, 6월 달, 7월 달보다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신규 상장주라던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식들이 급등락이 심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급락을 했잖아요. 지금같이 장이 좋으면 또 급등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급락을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한번 반전으로 급등할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입니다. 네. 비즈니스온이 아니라 비즈니스온이라고 강조를 해주신 5종목들 쭉 들어봤고요. 윤여민 팀장의 종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오늘 저의 첫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동사의 3분기 실적은 어떤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격적인 기단 확대와 유료 할증료를 통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는데요. 즉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력 노선인 그 일본 여객 수송량 둔화와 함께 한국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남아 노선 매출의 급증, 유료 할증료에 따른 여객 운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부응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25.5% 증가한 3,281억 원, 영업이익은 16.5% 늘어난 205억 원이 전망됩니다. 이는 기재 규모가 3분기 말 37대에서 4분기 말 39대로 2대가 늘면서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2019년 국제 여객 수요 증가와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공급 과잉에 따른 우려는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공격적인 투자와 기재 확대와 그리고 지방공항 선점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사와는 차별되는 어떤 전략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서 비용 측면에서 리스가 아닌 직접 구매를 선택을 하였고, 또한 그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변수 변동에 따른 비용 증가를 축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해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국내 1위의 저가 항공사로서 향후 경쟁사와의 어떤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무엇보다 동남아 노선의 확대를 통하여 해외여행 수요는 양호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적 우려가 과도했던 만큼 단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가가 안정이 된다면 이익 모멘텀 역시 다시 재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제주항공에 대해서 목표가를 41,000원, 손절가를 32,900원으로 설정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은 올 3분기 영업이익은 2,6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늘었으나 지배순이익은 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7% 줄어 컨센서스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4분기는 자체 사업 영업이익은 955억 원으로 예상이 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연료전지와 전지박 사업이 본격화로 실적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동사의 자체 사업 중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연료전지와 전지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에 들어섰다는 전망입니다. 당장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올 4분기에 2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흑자 전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수주의 기기 매출 인식을 고려할 때 연간 3에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달성은 무난해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그 2차 전지박 사업의 경우 실적 증가에 보탬이 될 예정인데요. 내년 말 헝가리 공장이 준공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0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헝가리 공장의 어떤 고객사 요구로 인해서 다소 당겨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일 동사는 그 자기 주식 보통주 약 96만 주를 소각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소각 예정 금액은 584억 원입니다. 또 두산은 1주당 1,300원의 어떤 분기 현금 배당을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런 주주 환원 정책 발표는 주가에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보여지고 있고요. 전지박 어떤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 대해서 목표가를 15만 원, 손절가를 10만 9,80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동사는 최근에 어떤 단기적으로 설비 증설을 통해 대량의 음극재 생산 시설을 갖춤으로써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포스코 ESM과의 어떤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설비 증설을 단계적으로 한 결과 연 12,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올 연말까지는 24,000톤, 2020년까지는 64,000톤까지 증설할 예정입니다. 설비 증설로 음극재 관련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매출의 약 15%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지난 8월 호주 자원개발 업체로부터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있는 리튬 염호 채굴권을 확보를 했는데요. 2021년부터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을 본격 추출해 포스코 EMS에서 생산하는 양극재의 재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술 개발, 생산, 영업, 밸류체인 확대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서 포스코와 포스코 EMS의 어떤 합병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만약 통합이 된다면 명실상부하게 동사는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소재로서 거듭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향후 성장성이 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상 코크스의 이익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기로 사용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침상 코크스 수요 또한 2020년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침상 코크스로 인해서 PMC텍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익 성장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음극재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성장성이 가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동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캠텍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92,000원, 손절가를 7만 원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네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올해 3, 4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4, 4분기의 어떤 실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올해와 달리 올해 하반기와 내년 2019년은 동사의 뚜렷한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의 의미 있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업비용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6월 안에는 연결 영업이익이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자회사 11번가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SK텔레콤이 물적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큰데 어떤 인수합병과 관련된 배당 증가로 기업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한 SK텔레콤은 무선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5G 초기 도입에 따른 수혜도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2019년에는 동사가 IFRS 15 기준에서 높은 영업이익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2017년 가입자 유지 비용 증가로 금년도 기준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 회계 기준과 달리 2019년에는 마케팅 비용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SK텔레콤은 여러 가지로 호재가 많아 보입니다. 통신 부분이 좋아지고 있고 자회사 실적 개선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어떤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드러나는 쉬운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ICT M&A를 통하여 성장 사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자회사 배당 성향 증대로 인하여 장기 DPS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5G 수혜 및 규제 완화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에 대해 목표 주가를 30만원, 손절가를 24만 1,2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SK텔레콤 같이 통신주를 들고 나왔는데요. LG유플러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G 초기 도입 대표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통신주 상승의 원동력인 어떤 5G 상용화, 어떤 급행 차선 허용, 그리고 단말기 완전 지급제 도입 등 여러 이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전망이 아주 밝은데요. 이동전화 매출액이 다시 본격적으로 증가세로 반전해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높은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4% 이상의 이동전화 가입자 성장률에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유선 매출액 성장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높은 이익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성향상 당분간 영업비용 통제 양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금년에 큰 폭으로 상승세를 시현했지만 여전히 동사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사가 향후 5G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구현할 것을 감안한다면 LTE 도입 당시인 24배까지 퍼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에 LG유플러스에 대해 목표 주가를 2만원, 손절가를 14,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통신주 두 종목까지 함께 5종목을 총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은 지난 시간에 한창제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그 주봉을 보니까요. 예. 그 주중 고가상으로는 10.17%까지 상승했었죠. 주중 종가가 2.26%. 그러니까 종가 주중 고가에 비해서 8% 정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달 중반 주부터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상승세는 유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주중 고가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제 그 4주 동안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주 길게 월봉으로 보니까 정말 이거 주가 옛날에 제지주들이 이렇게 좋았을 때가 있었구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94년, 95년만 해도 제지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뭐 제지주들, 방직주들 이런 거 다 사양산업에 접어들어서 지금은 정말 이거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2014, 15, 16, 17 정말 답답한 흐름에서 여기 뭔가 확 위에서 폭 튀어 올랐죠. 뭐 이동평균선들이 막 모여 있다가 2018년에 뭐가 혹이 난 듯이 톡 튀어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 기술적인 변화들도 있고 지금 보니까
정말 얽히고 설킨 역사가 정말 긴데 이동평균선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다가 지금 약간 실타래가 풀리려는 모습이 보이죠. 그냥 뭐 기술적인 차트를 모르더라도 뭔가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 느낌이 맞아요. 실타래가 지금 풀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단기적인 모습은 지금 주봉상으로 아쉬웠지만 주간상으로 10% 올랐던 게 빠져서 아쉽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뭔가 튀어 올리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지금 지수 관련주가 오늘은 지수가 그 급등을 하니까 올라서 지금 이런 종목들, 소외주, 이런 것들이 지금 내리는데 다시 지수가 반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다시 순환매가 매기가 돌아요. 그래서 그때를 한번 기다리시면서 약간 지금 숨고르기, 조정이 지금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0점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4주간이 굉장히 가팔라서 약간 쉬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의 반락을 이용해서 이게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재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오늘 단기적으로 보기 좋은 종목 보이십니까? 네, 5개 중에 제가 대원미디어를 한번 단기 추천으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지금 6.67% 오르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원미디어가 뭐 자체적으로 만든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런 성장 스토리들이 많은데 닌텐도의 관련주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매출의 반이 닌텐도예요. 그래서 닌텐도가 어떻게 팔리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쵸, 지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중국에선 광군제 그거를 본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쇼핑몰에서 다 지금 그쵸?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분명히 각종 쇼핑몰에서 지금 할인한다고 팔 겁니다. 닌텐도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연말이고 지금 뭐 그 주기적으로 봐도 대원미디어는 어떤 큰 상승은 없었어요. 2001년도부터 보면 이거는 정말 이건 사실 결과론인데 사실 이게 뭐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게 사실 과거의 차트를 보고 결과론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 과거에 매매를 했다면 정말 이거는 정석 박스권 매매죠. 계속 14,000원만 가면은 무너지고 그리고 또 6,000원대만 오면은 반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6,000원에서 8,000원대 반등할 타이밍이죠. 그러면 또 이제 한 12,000원, 14,000원 가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8,000원대, 뭐 9,000원대 있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고 100%는 아니지만 이게 한 15년간의 누적된 지금 그래프를 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확률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말을 보고 사서 그쵸? 12월달 뭐 1월달 보고 사서 그때 쉬는 휴일도 많으니까 매매를 그 휴일을 피해 가지고 샀다가 연말쯤 가서 한 뭐 크리스마스 이전에 해서 12,000원 부근에 간다 이러면 수익 실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한 주를 보더라도 주봉으로 볼까요? 한 주를 보더라도 지금 주봉이 딱 적당하게 그쵸? 어떤 쌍바닥을 그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적으로도 노릴만 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한번 노려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연말을 놓고 조금 더 한두 달 정도를 놓고 보셔도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단기 추천주로 한번 대원미디어를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목표가를 9,650원으로 제가 그 5개 종목을 가져올 때는 드렸는데 그것보다 짧게 보고 단기 주간으로도 한번 단기적으로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미디어에 대해서 박스권 매매 지금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윤여민 팀장은 스튜디오 드래곤 추천해 주셨는데 잘 나왔네요, 결과. 아, 예. 사실 올해 어떤 넷플릭스라든지 어떤 케이팝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그 콘텐츠 영향으로 미디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5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뭐 현재 지금 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어떤 남자친구 등 기대작들이 지금 이제 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어떤 상승 흐름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어떤 VOD 같은 경우는 어떤 매출이 내년 상반기에 잡히긴 하지만 어떤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올 11월부터 이런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호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캡티브 채널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드라마 슬롯 확대와 국내 플랫폼 콘텐츠 확보 수요를 감안한다면 뭐 연간 27편에서 향후 2020년에는 40편까지 지금 추가로 이제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12만원 놓고 한번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아직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아, 예. 제가 5개 종목 중에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포스코 캠텍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극재 이 생산 능력이 지금 드라마티컬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2017년까지 작년까지 12,000톤이었지만 지금 2020년까지는 거의 64,000톤, 거의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에는 매출 비중이 한 15%까지 차지할 정도로 어떤 신성장으로서의 어떤 동력이 충분히 다분합니다. 또한 그 포스코 그룹에서 어떤 M&A를 통해서 포스코 그룹 자체 내에서 어떤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서 어떤 키우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92,000원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3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목요일장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데 오늘 장의 특징주들 또 살펴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오늘 시장은 코스모 신소재를 특징주로 골랐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 상승률을 한번 보세요. 거래소 상승률 1, 2위는 지능기업 EUB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투자조차 하지 않는, 그쵸? 우선주도 잘 투자를 안 하는데 EUB 이런 거, 1UB 이런 거 투자하시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1, 2위고 지능기업이 3위까지고 남선 알미유 저번 주에 특징주로 갖고 왔던 게 아직도 가고 있네요. 그쵸? 그냥 특징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지 이게 상승주로 추천주로 갖고 왔던 건 아닌데 남선 알미유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코스모 화학이에요. 코스모 화학이 13.18% 오르고 있고 제가 오늘 특징주로 꼽은 게 코스모 신소재가 8.70%. 둘 다 코스모 그룹이죠. 이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랑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화학업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LG화학도 있고 롯데케미칼도 있고 근데 전문 분야가 틀려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 티타늄 생산 업체거든요. 이산화 티타늄 이게 2차 전지 관련 그 물질이에요. 그리고 지분의 28%를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신소재 28%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예전에 다른 회사 신소재였는데 코스모 신소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 양극재 그리고 MLCC용 이형 필름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 신소재에서는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들고 코스모 화학은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그 원료 물질을 생산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2차 전지에 관련이 있는데 2차 전지는 또 전기 자동차에 그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전기차 완성 업체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는 중국의 비아디라는 회사. 지금 중국 그 상해 심천 지수를 보면은 다 급락해가지고 밑으로 다 빠져 있어요. 주가가. 근데 지금 비아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버텼어요. 지금 보면 2014년에 올라온 폭을 훼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박스권 하단부예요.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누가 테슬라가 망한다고 했거든요. 매출도 안 나는데 저 유령 회사다. 테슬라 망하지 않았어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2014년부터 한 폭 올려놓은 거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데칼코마니로 이 비아디에 따보세요. 똑같죠, 여기 지금. 비아디랑 테슬라랑 이 부분까지 똑같은데 이건 시장 상황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박스권을 만들어놨고 비아디는 그 2014년의 모습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아디는 시장 상황 때문인 것 같고 테슬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만약에 나스닥 뭐 다우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되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우리나라는 테슬라나 비아디 같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LG 화학 이런 업체들이 중요해요. 2018년에 이미 코스모 신소재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지난달에 급락을 한 게 오히려 이격 조정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전기자동차 관련주는 적극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면허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되게 빨리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은 실제 시장보다는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이기도 하지만 내년을 앞두고 혹은 한 3, 4년을 내다봤을 때도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를 오늘 특징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또 전기차 시장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현민 팀장 오늘 시장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오늘 뭐 대부분 섹터가 올랐지만 저는 이제 건설업 쪽에서 어떤 금호 산업을 한번 픽을 했습니다. 일단 금호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어떤 성장의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3분기 실적 또한 어떤 컨센서스를 무난히
무난히 부합을 했는데요. 그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이익 턴어라운드 및 그 일회성 환입 요인을 감안할 때 실적 기대감이 어떤 4분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어떤 불황에도 불구하고 공항 부분에서 어떤 레코드를 바탕으로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워크아웃 종료 후 몇 년간 어떤 수주 증가를 통해서 어떤 매출액 성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어떤 금호 산업은 아직까지도 이제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어떤 14,000원으로 보고 손절가 10,000원으로 보고 한번 시장 상황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3호 공급원님께서 제넥신 93,000원에 비중 10%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신 소장님, 제넥신 어떻습니까? 네, 제넥신 10% 비중밖에 없기도 하고 지금 계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았고 분명히, 그리고 지금 뭐 제넥신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바이오를 실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다 빨간색이다.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어디서 나왔냐면 테슬라에서 나왔거든요. 테슬라가 실적이 없었는데 상장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빌려서 따온 거를 보고 우리나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런 신규 상장주들을 테슬라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테슬라가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장을 해줘서 저런 특례 상장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겠다 해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 중소기업, 이런 업체들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지금 사실 실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쳐주면 굉장히 지금 PER, PBR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공격하면 그 자체의 특징을 그냥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제약바이오의 특징을 지금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미 시장에서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게 지금 고착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특성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의 이성적인 판단이 옳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넥신도 사실 지금 실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걸 봐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지금 아까 전에 뭐 나스닥 이걸 보여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관련된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개월선을 붕괴했어요. 근데 나스닥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나스닥 종합의 차트를 보면 여기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개월선 붕괴했는데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해서 10개월선을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술주는 평균을 깎아 먹었고, 그럼 나스닥 종합 이 차트의 평균을 높인 건 뭘까? 바이오, 제약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뭐 화이자라는 업체 매출액이 우리나라 LG전자에 버금갑니다. 60조에 가까워요. 1년에 매출이. 그리고 뭐 존슨앤존슨, 그다음 암젠이라는 회사. 자, 보세요. 죄다 신고가 영역입니다, 지금. 화이자 같은 다국적 제약사,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제약사, 암젠 같은 바이오 회사. 이거 보세요. 차트. 장난 아니죠, 지금? 전부 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 60조, 암젠은 30조짜리예요. 매출 60조, 30조짜리 다국적 제약 바이오사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의 제약 바이오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회사들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한미약품도 있었고 유한양행도 있었고 메디톡스도 있었죠. 우리나라의 그 제약 바이오사들은 이런 식이에요. 제넥신이 아주 훌륭한 물질을 개발했거나 뭐 기술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화이자, 암젠,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에 비싼 돈을 받고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재무제표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화이자, 암젠, 존슨앤존슨은 미국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흔들림이 거의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수가 급락하니까 제넥신 같은 게 급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급락으로 이제 뭐 유리한 고지에 오른 건 뭐냐? 제넥신이 7만 원대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2015년, 2016년의 고점이 바로 7만 원이에요. 여기 딱 그거 보면 나오죠. 자,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은 되게 강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 16년에 그렇게 고점으로 작용했던 걸 2017년에 뚫었죠. 이렇게 되면 예전에 적이었던 게 오늘의 동지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매물을 소화시키고 뚫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만 보면 되게 불안한데 어차피 바이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미국 바이오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라 제넥신은 그런 면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어떤 모습을 아까 암젠이라던가 뭐 존슨앤존슨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종목 상담을 해주신 이유는 단기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인데 그 불안함도 7만 원 선이 만약 이탈되는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93,000원에서 약간 8만원대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연말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종목이고요. 3379번님께서 21,1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50%. 윤여민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그 동사는 어떤 비료, 농약 제조 판매를 기반으로 한 의약약품 제조, 수입,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으로는 국내 시초로 개발한 연면시 비용 4종 복합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유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그 남북 경협 테마로 좀 묶여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어떤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미 회담이 어떻게 보면 연기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미국에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가 됐을 뿐이고요. 현 정부 또한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늘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어떤 그 와중에서도 좀 대유는 그래도 가장 움직임이 좀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는 관점이 중요한데, 좀 다소 비중이 50%로 좀 크기 때문에 한 23,000원 부근에서 한 20% 정도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되시고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셨으면 37,000원까지 정고점까지 끌고 가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물량을 좀 줄이시기를 권장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685번님께서 코리아 서킷 5,300원의 비중 25%라고 하셨는데,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수익을 조금 내고, 이건 아까 여행을 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행 가기 전에 파셔야 될 것 같아요. 팔고 가셔야 돼요? 이게 PCB 업체인데, PCB 연성 회로기판. 근데 이게 휴대폰 관련주, 부품 관련주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 기록을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했잖아요. 그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맨날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비슷한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 그래프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래프 똑같이 생겼어요. 비교해 보시면은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이 지금 더 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엔 분명히 반도체주였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휴대폰 시장에 들어오면서 애플을 바로 따라가면서 추격자 전략에 성공하면서 휴대폰이 매출이 더 견인해서 항상 그 매출 발표할 때 나오면 원래 반도체 사장이 먼저 나왔는데 최근에까지 휴대폰 사장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휴대폰 부품 사장이, 그 분야 사장이.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휴대폰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9까지 나왔잖아요. 갤럭시 9, 갤럭시 노트 9. 지금 사실 그렇게 평가가 좋지가 않았어요. 새로운 게 없다. 그리고 애플도 사실은 새로운 게 없었지만 지금 이번에 나오려고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지금 정책이 온 것 같아요. 휴대폰이. 그러면 더 이상 선보일 신기술이 없어요. 지금 당장 접는 휴대폰이, 자유자재로 접는 휴대폰이 나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 이상 더 가야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신기한 휴대폰이 이제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정책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휴대폰 그쪽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반도체가 견인을 했지.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실적이 좋았고 휴대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도 다 좋지가 않아요. 코리아 서킷도 지금 밑에를 붕괴시켰어요. 아까 전에 제넥신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이것도 여기다가 한번 거보세요. 이게 뭐냐면 2001년도, 2006년도, 2011년도 죄다 9,000원 정도에서 고점이었죠. 그 뒤에 2014, 뚫고 난 뒤에는 2014, 15, 16, 17 보세요. 그 고점이었던 게 다 강력한 지지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넥신에서 얘기 드렸던 게 7만 원만 붕괴 안 되면 이렇게 원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코리아 서킷. 그 지점을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1년도부터 시작됐던 이 부분, 이 9,000원 부분, 여기만 붕괴를 안 했으면 됐는데 지금 완전 여기 붕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살짝 나오더라도 다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플러스잖아요. 이 지금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반등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종목을 다른 영역으로 완전 교체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수익도 내고 종목 교체도 성공적이어서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 아마 HTS를 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04번님께서 아시아제지 38,750원에 비중을 적정합니다. 10% 여쭤보셨는데 윤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일단 아시아제지는 좀 실적이 좀 좋은 편입니다. 2, 4분기 매출액은 1,9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2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분기 매출액은 지난 3년 분기 평균 분기 매출액을 119%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지난 3년 중 최대 이익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환경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폐지 쪽에서 발주가 좀 많아진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이 제지사의 이익에 기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이 강한 만큼 일단 홀딩을 하시고 한번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제지는 지금 홀딩을 조금 더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 마감 한 4분 30초 정도 나왔는데요.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1% 아래로 내려갔고요. 2100선이 지금 살짝 이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99.09포인트, 2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2119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급등을 한 뒤에 조금씩 숨을 고르는데 종일 21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장 후반에 2100선이 살짝 무너지면서 저점 마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장 후반에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데 137억 원 정도 기관이 매도합니다. 금융투자 1298억 원, 투신이 264억 원이나 매도하고요. 연기금이 매수 전환하면서 28억 원 순매수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3137억 원이나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현선물 시장 모두 3천억 원대의 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3111억 원이나 오랜만에 지금 강한 매도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긴 한데 상승 흐름이 조금은 꺾였습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2%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장중에 2보다 1% 이상씩 더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셀트리온도 상승 흐름이 조금 둔화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가 있어서 오늘 상승장에서 상승에 편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0만원 붕괴가 됐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과 포스코, 현대차 빠집니다. 각각 4,500원, 1,000원, 1,000원씩 소폭씩 조정이 나오고요. SK텔레콤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은행주들도 2%대의 상승 가져가다가 장 후반에 상승 흐름들을 많이 반납하면서 마감되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신한지주 비롯해서 KB금융 모두 상승 흐름은 여전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93포인트대 거래소와 코스닥은 조금은 지금 장 후반에 다른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장 초반까지는 비슷했는데 2시 넘어서면서부터 흐름을 좀 달리하고 3시 넘어서면서부터는 확연히 다릅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흐름인데 1.61%나 올라갑니다. 693포인트대 마감 예상되고요.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장 후반에 급격히 꺾이던 코스피와는 좀 다른 흐름들을 보입니다. 장중에 7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691포인트 저점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개인이 953억 원인데 외국인 매수 물량 많이 줄었네요. 251억 원까지 매수 물량 줄었고요. 기관이 1197억 원 매도하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주로 매도하고 연기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77억 원 매도 나오네요. 투시는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하락합니다. 신라젠 결국에 상승해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소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ENM 실적이 어제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3-4%까지 올라가다가 상승 흐름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대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반면에 포스콘캡텍은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76,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6% 가까운 급등입니다. HLB도 하락 반전하면서 96,3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하던 코스닥 시장이 하락 종목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바이로메드도 지금 20만 원은 지지를 받는데 상승 흐름이 좀 둔화가 됐고요. 메디톡스 8%대까지 올라가던 메디톡스가 5%대까지 상승 흐름 둔화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물론 급등이긴 하지만 장중의 상승폭을 지키진 못하는 모습. 펄어비스도 3%대의 강세 보이면서 20만 원 회복을 하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빨간불이긴 한데 상승폭이 크진 않은 상황. 지금 4750원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변동성은 장 후반에 좀 강해지는 모습들 보여졌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빨간불은 들어왔고 외국인의 그 매수도 지금 10월달 말부터 11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 매수 수급은 괜찮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2,900억, 4,400억, 오늘 3,000억 넘는 사서 뭐 수급은 괜찮으나 계속 좀 힘든 장세가 예상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스닥은 이제 회복을 해서 뭐 이건 나스닥 다우 S&P 500은 워낙 잘 가는 증시라 좋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1등 증시를 따라가기에는 지금 너무 훼손이 많이 됐고 힘듭니다. 아주 뭐 장기적으로 급등을 계속 해줘야 우리나라가 조금 뒷발꿈치를 따라가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개월 선을 붕괴시켰던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총 상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게 크고요. 왜냐하면 지금 화이자의 매출은 60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화이자의 매출도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지금 한 34조예요. 그러니까 화이자가 2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나스닥을 올린 건 이런 기술주보다는 제약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화이자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누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반대의 구조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비중을 합쳐보면 22%가량 되고 지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합쳐봐야 3%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뭐 제약주가 나스닥을 이끈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수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오늘도 보시면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수가 지금 올랐잖아요. 조금 마지막에 빠졌지만 13.88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코스피 중형주가 2% 올랐고요. 소형주가 1.98% 올랐고요. 코스피 대형주는 0.39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상 우리나라는 미국 나스닥의 구조랑 전혀 틀려서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러면 지수가 이런 정체된 상태에서 중소형주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업종별로 봐도 오늘 비금속 업종, 시멘트 업종에 속해 있는 비금속 업종이 4% 올랐고 그 다음 기계 업종, 건설 업종이에요. 지금 주도 업종이 아니었죠. 이거를 섣부르게 지금 주도 업종이 건설 업종, 기계 업종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대전환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으나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섣부르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위주 혹은 그동안 안 올랐던 기계, 비금속, 건설업종 이쪽으로 그냥 매기가 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 조금 남은 장세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지수는 정체된 상태에서 이런 중소형주들의 순환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순환매를 잘 따라가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이쪽을 공략을 해보시는데 그게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제 생각엔 한번 표를 찍고 조금 바라보고 있다가 시장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뭐 기간 조정도 나오고 기술적으로도 뭐 정리가 되고 이런 다음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일단 저는 일단 좀 큰 이벤트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나왔죠. 사전 여론조사대로 어떤 하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이 가지고 가게 됐는데요. 이런 어떤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좀 증시는 좀 반등에 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원 의원들의 견제로 인하여 어떤 추가적 경기 부양책 실시가 좀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폼페이오랑 김영철 회담이 좀 정상회담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북주가 좀 처음엔 약세장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을 좀 성공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대북 기조에는 크게 변함이 없으나 아마 제 생각엔 2020년 어떤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더 큰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닌가라는 좀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연기금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사상 최대 좀 순매도를 했습니다. 한
이번엔 좀 사긴 했지만 1,327억 원어치를 좀 매도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국민연금이 좀 내다 판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떤 중소형 펀드에서 돈을 빼서 어떤 배당형 펀드로 지금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보유 정보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세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는 좀 잘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미국 FOMC 어떤 회의 결과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될지 아니면 이제 이대로 지금 당분간 유지가 될지 이게 좀 관심이 좀 가는 상황이고요. 또 이달 말 예정 중인 G20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회담에 대해서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0.67% 오르면서 2092포인트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급등 흐름 이어갔는데요. 1.57% 급등한 693.07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6원이나 내렸습니다. 1117원 3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장 미국장 영향받아서 한때 2120까지 갔었죠. 그런데 옵션 만기라서 포지션상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로 한 27포인트 정도 밀렸죠. 그래서 플러스는 났지만 미국 상승폭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고만고만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정리를 해보면 너무 아쉬웠던 것은 2100포인트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죠. 2100이 왜 중요할까요? 심리적 선입니다. 2000을 깨면 사람들의 패닉이 오듯이 2100을 안착하면 일단 시장이 매수 마인드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수대죠.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안착 시도를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장중의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 막판에 기관들이 지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매물을 거의 한 2,300억 정도 시장에 던졌습니다. 비차익에서도 역시 상당폭 던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을 눌러주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만이 선물에서 약 2,500억, 그 다음에 현물에서 4,500억, 그 다음에 비차익에서 3,880억 사서 시장을 이끌어줬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저께 포지션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품매도, 콜매도 가둬놓는 전략을 갈 건지, 자, 기관들이 하방으로 밀어낼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변동성 장세를 잡고 있다. 근데 사실은 밑으로 갔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미국이 2% 올라가는 바람에 그 영향을 받아서 더 밑으로 내리지 못하고 고점 대비로 밀어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 사실 아시겠지만 옵션 만기 때마다 기관들이 상당히 싸움에서 큰 패배를
겪었었죠. 근데 오늘은 이기기 위한 전략을 상당히 구사를 많이 했다. 그거에 의해서 시장 발생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의 부빌 언덕이라고 그랬죠, 제가. 부빌 언덕이 이제 기금이 한 48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투시는 오히려 팔았고요. 어쨌든 기관들이 매수를 하다 매도로 돌변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나오시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것이 못 나온 것이 좀 안타깝다.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모습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저께 중간선거가 예상대로 시장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결과가 주가의 랠리를 당겼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2차 대전 이후로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미국 시장의 평균 11%에서 12% 정도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상승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약간 좀 다르다.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재밌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수학에서 필요 충분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거는 필요하고 충분해야 되고, 어떤 거는 충분하기만 하고, 어떤 건 정말 필요한 경우만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제가 볼 때 충분 조건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요 충분 조건을 다 하려면 결국 중국에 대한 부분이 무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어저께 제가 예상한 대로 미국장이 돌파를 못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올라간 걸 가지고 랠리를 불을 당겼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죠. 3% 올려놓고 4% 내려서 주봉이 만들어지면 의미가 없다. 아직도 이거래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자, 미국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약 3가지 정도가 조건이 완전하게 만들어지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2가지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중국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변화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변화가 없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장을 끌어올릴 때마다 시장에 화두가 됐던 게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유의 가격이죠. 원유의 가격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중에 3개 중에서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올라섰다? 그렇다면 결국 중간선거 월가에서 예상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그냥 끌어올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다우 차트는 일단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것은 이제 인덱스 차트를 봐야겠죠. 자,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까 다우는 정고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정도까지 갔는데 인덱스는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의해서 일정 부분 조정을 줬을 뿐이지 주가와 연동하지 않은 모습이 나왔다. 자, 이 모습은 뭐냐면 이 주가의 상승을 100% 믿을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를 좀 봅니다. 유가를 보시면 이게 유가의 주봉 차트입니다. 서브텍사스 중진류 차트인데요. 이 서브텍사스 중진류 상황으로 보면 지금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완전히 하락이 뭐 마무리고 60주선이 깨졌다 살짝 올라오면서 뭐 살아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은 양으로 뚫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미국 시장 다우존스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또 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경기의 어떤 활성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중간선거 결과가 월가에서 원하는 대로 나왔다 해서 이게 100% 지수가 랠리로 갈 거냐라고 본다면 글쎄요 라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맞지가 않는다. 적어도 2가지 정도는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지금 올라온 거를 100%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아직도 주봉 완성이 이틀 남아있으니까 이틀 동안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이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를 좀 오늘은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 달러 인덱스를 얘기를 했는데,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원달러 차트가 1117원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원달러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 후행 스팬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추세적으로 한번 보면 역시 아까 달러 인덱스와 비슷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똑같습니다. 여기 때도 주가는 하락을 했죠. 올라가면서도 주가는 더 하락을 했다 밀렸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세는 아직도 변화가 하나도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5월선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아직 변화가 없다. 만약에 주가가 정말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90원대 초반까지는 밀리는 게 가장 좋고요. 달러 인덱스 상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얼마냐? 94 정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100% 상승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상승에 사실은 했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상승이죠.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뭐 달러 차트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어제 추세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등을 했을 때 최소한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일봉상에 5일선은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이 꼭 나와야 될 거다. 오늘 안 무너뜨렸죠. 5일선과 이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후부터 이틀이 더 남아있다는 거죠. 이번 주가 주봉 완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5일선을 만약에 무너뜨리는 상황이 시장에서 나온다? 자, 그렇다면 그거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있다. 아까 말씀하신 원달러에서도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달러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완벽하게. 자, 그런 상황으로 연출해 본다면 지금의 이 모습이 100% 상승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되겠다. 물론 미국장이 돌파했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포지션상으로 약간의 문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에 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갈짝이라면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는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이 미국 다우지수의 모습, 주봉상의 모습, 그다음 원달러나 인덱스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요거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21선 위에 있습니다. 21선 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21선 위에 있는 것이 음봉이라는 거죠. 어저께 윗구로 만들어 놓고 오늘 올라왔다 음봉입니다. 고점 대비로 27포인트 정도 밀렸다는 것은 펀더멘털 상황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상승에 대한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